안녕하세요.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여성이 있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을 믿었고 제 남편이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그림자이자 버팀목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그가 영광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무정하게도 자신의 그림자를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는 가족과 내연녀까지 데리고 지상낙원 같은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반면 그에게 모든 경력을 바친 아내인 저는 하녀처럼 집이나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귀는 먹먹해졌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저의 경악과 침묵이 바로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기 위해 제가 직접 일으킬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5살입니다. 지난 10년간 제 세상은 오직 한 남자, 제 남편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야망 넘치는 젊은 엔지니어에서 성공한 권력 있는 대표이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식사 하나, 잠자리 하나까지 챙기며 저 자신만의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그가 오롯이 경력을 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큰 계약을 막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성공을 보는 아내의 진심 어린 기쁨으로 그를 위해 정말 기뻤습니다. 그가 환한 미소와 감추지 않는 만족감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오늘 밤이 따뜻한 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다니까.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술이 몇 잔 오가고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와 어머니를 보며 은혜를 베풀듯 장엄하게 발표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드릴 깜짝 선물이 있어요. 이번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몰디브에 일주일짜리 여행을 예약했어요. 5성급 리조트에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까지. 그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이 최고의 환경에서 쉬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최고로 준비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몰디브라니? 언젠가 그와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꿈꿔왔던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 경력이 안정되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니? 우리 아들 효심도 깊어라. 저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얀 모래사장을 거닐며 석양을 보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이어서 뱉은 한마디에 제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어머니는 예쁜 옷 마음껏 준비하세요. 우리 모자가 정말 기억에 남을 휴가를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저문 봉긋고 그럼 저는요. 저도 같이 가는 거죠? 민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 질문이 엄청난 방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차갑고 거만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던 식탁 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제 두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그릇에 담은 고기 한 점이 갑자기 밀랍처럼 몸이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마치 은혜를 베풀듯 거만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큰 집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조상님들 제사상도 돌봐야 하고 당신까지 가버리면 누가 그런 일을 해. 여자는 분수에 맞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좋아.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감으로 뜨거워졌던 제 심장의 얼음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분수에 맞게 집에 있어라? 지난 10년간 저는 제 분수를 지켜왔고 이게 제가 받은 대가란 말인가요?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란 말인가요? 성과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저의 얼어붙은 모습을 보고는 통쾌하다는 듯 제 믿음의 마지막 망치질을 하듯 더 악독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 남편 말이 맞아. 이번 여행은 전부 고급스럽고 격조 있는 곳들인데 네가 따라가 봤자 어울리기나 하겠니? 내 꼴을 좀 봐. 하루 종일 부엌에만 틀어박혀서 옷차림은 촌스럽고 말은 어눌하고 따라가 봤자 네 남편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야. 그냥 집에 있는 게 서로에게 좋아. 저는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권력을 손에 쥔 자의 만족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단지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들의 얼굴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식탁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눈빛과 남편의 냉담함을 보자 온몸을 마비시키는 차가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물은 떨어지기 전에 멈췄고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무언가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조차도 낯선 체념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 비밀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과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집에 남아서 집안일 잘 돌볼게요. 두 분께서 마음 편히 휴가 다녀오실 수 있도록요. 저의 예상치 못한 순순한 동의에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반대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저의 그 끄덕임이 체념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는 것을요. 그가 저를 모욕하기 위해 이용한 그 여행을 저는 그가 가진 경력과 자부심 전부를 묻어버릴 장례식 여행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즐겁게 다녀오세요. 배신자 남편.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날 밤 굴욕적인 저녁 식사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넓은 저택이 지금 저에게는 무덤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마도 다가올 천국 같은 여행 계획을 즐겁게 짜기 위해 일찌감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없는 여행을요. 저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공간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 끝에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은근한 고통과 무서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제 남편 자신도 애써 잊었겠지만
저는 원래 부엌일만 아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강력한 건설 그룹을 일생을 바쳐 일군 재계의 노련한 늑대였던 아버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경영학 유학을 보내주셨고 투자와 사람을 보는 법에 대한 첫걸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딱딱한 숫자와 계약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은 그보다 더 낭만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착한 아이들이 있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 회사에 막 입사한 신출내기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비범한 야망과 상승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흔히 만나던 놀고 즐길 줄만 아는 부잣집 도련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진실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약간 반대하셨습니다. 민준이 재능은 있지만 야심이 너무 커서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시고는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예리한 눈으로 제게 진짜 신분을 숨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민주는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강인하고 성숙한 모습은 저로 하여금 그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상속인인 저는 공식적으로 회사 이사회 의장이 되어 절대적인 지배 지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을 마주하고 재계의 끔찍한 압박에 직면하자 저는 압도당했고 지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계산과 끝없는 전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평온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옳았는지 그른지 모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모셔온 충직한 김 변호사님과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고 재계에 몸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뒤로 물러나 평범한 아내,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포괄적 위임장에 서명하여 김 변호사님께 이사회 의장 대리인으로서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할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제게 보고하고 의견을 구해야 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는 그분이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민준에 대한 저의 사랑과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장 대리인 자격으로 김 변호사님께 민준을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재능과 저와 김 변호사님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그가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거대한 무대를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기꺼이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한 관객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요. 10년이 흘렀고 민주는 적어도 일적인 면에서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함께 그의 사람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독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과가 오직 자신 혼자 이룬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를, 그가 통치하는 이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집안의 쓸모없는 장식품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시는 공개적인 모욕으로 변했습니다. 밀려오는 기억들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권력, 돈,
경력,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게 그가 제게 보답하는 방식이란 말인가요? 그 운명적인 여행이 시작되기 전 며칠은 위선으로 가득 찬 무언극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종적인 가정주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 역시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국 같은 여행을 준비하는 기쁨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새 옷을 많이 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비단옷과 값진 보석들을 사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것은 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성대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주고 그의 비싼 여행 가방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순종적이어서 그의 눈에 잠시 스치는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잘 보고 있어. 다녀와서 선물 사다 줄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물? 그가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제가 주는 것이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들을 태운 고급 세단이 천천히 움직여 저택의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공간이 저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자유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제가 조용히 침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뭐해? 방금 공항에서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봤어. 두 분 다 엄청 멋지게 차려입었더라. 근데 말이야, 엄청 예쁜 젊은 여자도 같이 있었는데 내 남편 팔짱을 아주 다정하게 끼고 있더라고. 꼭 가족 같아 보였어. 친척이나 사업 파트너인가? 메시지에는 급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제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남편 민주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도록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바로 옆에 서서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마치 친딸을 돌보듯 다정하게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6개월 전 민준의 비서로 새로 채용된 아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진짜 이유였구나. 그들은 단지 저를 여행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3자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인정했고 가족 여행을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위한 향락 여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격과 승인아의 말입니다. 이 모욕, 이 배신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시가 아니라 짓밟음이었고 공개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극에 달한 분노와 고통이 갑자기 무서운 평온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이용하시던 신뢰할 수 있는 사설탐정 사무소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룡건설 대표이사인 황민준 씨와 그의 비서인 박아름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특히 그들의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요. 단 이틀 후 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단지 그녀를 후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 돈,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그녀에게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사주었고 소유자 명의는 박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명품, 고급 레스토랑, 짧은 여행들에 대한 수많은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였고 제 등 뒤에서 그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사랑, 희생, 믿음, 모든 것이 배신과 거짓의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라 홍수 전체가 잔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빛 속으로 걸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의장이 자신의 왕좌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고 배신자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집 안으로 차가운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한때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이 넓은 저택은 이제 제 눈에는 텅 빈 황금세장, 정교한 사기극을 위한 화려한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의 페이지마다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사치스러운 명품들, 모든 것이 회사 돈으로 아버지의 피와 땀과 평생의 열정으로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남편이 내연녀를 부양하고 제 등 뒤에 또 다른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넘어선 이중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제 사랑뿐만 아니라 저와 아버지가 그에게 보냈던 믿음과 위임까지 배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짓밟았고 회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온몸을 마비시키는 차가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사랑, 희생, 믿음, 제가 그토록 갖고왔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은 이제 가혹한 진실의 불길에 타버리고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고 냉정한 자아, 지난 10년간 제가 숨겨왔던 자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확고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거짓된 추억으로 가득 찬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굳게 닫힌 떡갈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아버지의 흔적을 떠올리게 할 유품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멋진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면을 응시하며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너그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그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모든 기업을 너에게 남기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짐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단다. 그것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 칼에 손을 벨 수도 있어. 네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을 때만 사용하거라.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믿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재계의 여장부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약한 여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고 지난 10년간 침묵했던 것을 저는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 침묵은 악에 대한 방임이 되었습니다. 제 인내는 남편의 탐욕과 배신이 점점 더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이 제 머리 꼭대기에 앉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힘들게 이룬 유산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결심이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양날의 검을 칼집에서 뽑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의자, 회장님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제 기억 속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족의 충직한 변호사, 김 변호사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연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존중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신 걸 보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한 가정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며 권위 있는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위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로 그의 충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프로였습니다.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장님, 확실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큰 결정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위임 문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저의 복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본래의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시는 무엇입니까? 의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멀리 공항에서는 아마도 제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지상낙권 몰디브로 데려갈 비행기가 곧 이륙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레 아침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민준 대표의 공금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아주 상세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의 정적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작동시켰고 일단 시작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운명적인 전화 통화 직후 김 변호사님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그는 필요한 모든 권력과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긴급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모레 오전 9시에 진정한 이사회 의장 공표 및 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임시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이 통보는 회사 고위 경영진 내부에 작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새로운 이사들은 김 변호사님이 어떤 익명의 투자펀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투자펀드가 바로 창업자인 고 회장님의 외동딸인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몇몇 핵심 멤버,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따랐던 분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통보는 놀라움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독선적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민준 대표의 경영 방식에 진력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바로잡을 충분한 권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보좌관 팀과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실내복을 입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님 혼자 너무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었고 하늘에 계신 고 회장님께서도 의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을 보시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서류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는 김 변호사님의 팀이 오래전부터 민준의 비리에 대해 비밀리에 수집해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과 동료들은 이미 권력 남용의 징후를 보았지만 저와의 위임 계약을 존중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집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에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자동차 쇼룸에서의 결제 내역이 빼곡했지만 정당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서 박아름 명의의 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 하지만 대금은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비서 박아름 명의의 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녀의 스포츠카 등록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민준이 유령 프로젝트나 페이퍼 컴퍼니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역겨웠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이토록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비열한 인간이었다니.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준 바로 그 기업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곧 냉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상세한 복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레 이사회 회의가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나타나서 제 신분을 밝히고 모든 권력을 회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결정들, 기강을 바로잡고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결정들을 내릴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모든 핵심 이사들이 의장님을 지지할 겁니다. 그들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충성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의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고 기계는 태엽이 감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비밀의 장막은 걷히고 여왕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오전 9시 정각, 그룹 본사에서 이사회를 위한 가장 크고 장엄한 회의실의 불이 켜졌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다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12명 전원,
재계에서 잔뼈가 굵은 권력 있는 남녀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원형의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고 각자 궁금증과 사색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임시회의 소집 이메일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내용은 진정한 이사회 의장 공표 및 취임이라는 짧은 문구뿐이어서 너무나 비밀스러웠습니다. 이는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지난 10년간 익명의 투자 펀드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해온 김 변호사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변화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까? 아니면 곧 닥칠 폭풍일까? 한편 다른 곳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품 정장을 입지도 날카로운 화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의 저 서연이라는 이름의 가정주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플랫 슈즈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제 모습은 권력이라는 두 단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충격을 받기를 원했고 제 남편이 버린 사람과 그들이 곧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할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을 한 가정주부가 회의실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꾼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9시 5분 정각, 저와 김 변호사님은 회의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앞장섰고 그는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신입 비서처럼 약간은 수줍게 뒤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김 변호사님을 보았다가 그의 등 뒤에 있는 소박한 차림의 여성을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 신임 이사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왜 관련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테이블 상석의 주재자 자리로 걸어갔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회의실을 한번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쥐 죽은 듯 조용한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사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그룹의 모든 활동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큰 질문이 하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회의실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중하게 몸을 돌려 방구석에 겸손하게 서 있던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고인이 되신 김영환 창업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우리 그룹의 진정한 이사회 의장이신 김서연 의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다가 김 변호사님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연.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 민준 대표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가끔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던 그 가정주부. 그녀가 의장이라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 회의, 충격,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등 다양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는 곧 진압되었습니다. 진실을 미리 알고 있던 4명의 핵심 이사들,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따랐던 원로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몸을 돌려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언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매우 당황하고 있던 나머지 이사들도 서둘러 따라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 그 모든 권력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정주부의 모습을
한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지며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습니다. 저의 복귀는 팡파르도 화려함도 없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수줍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는 확고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날카로움과 기품이었습니다. 저는 주재자 자리, 가장 권위 있는 의자, 지난 10년간 아무도 앉지 않았던 그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논리정연했으며 권위가 넘쳤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준 대표의 아내이자고 김영환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자리를 공식적으로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뒤로 물러나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과 권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몇몇 사람들에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왕의 복귀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룹 내부에 진정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서류들의 지원하에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위임 문서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첫 번째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도록 민준 대표의 직무를 임시 정지하고 그의 사무실과 관련 자산을 모두 봉인하며 동시에 지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 활동을 재검토할 특별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저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가정주부의 모습이 아닌 결단력 있고 권위 있는 고 회장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사무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차와 기사 좀 빌려주세요. 잠시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뜻을 알아차리고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 세단이 저를 회사 본사에서 태워나갔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 중 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탈바꿈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소박한 가정주부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위치는 새로운 이미지를 요구했고 제가 쥔 권력에 걸맞은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쇼핑센터에 들어섰습니다. 판매원들은 저를 약간 탐색하는, 심지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여기서 쇼핑할 돈이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고급스러운 헤어 살롱으로 직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긴 머리, 피곤하고 초라해 보이는 민낯,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지만 모욕당했던 날들의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짧게 자르고 밤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아주 권위 있어 보이는 스타일러요.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그들이 제 머리를 변신시키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눈을 떴고 거울 속의 여성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약해 보였던 긴 머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 어깨까지 오는 짧은 단발 보브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안으로 말린 스타일은 얼굴선을 감싸며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하고 동시에 매우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새로운 머리 색깔도 제 피부를 더 밝아 보이게 했습니다. 단지 헤어스타일의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마치 제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헤어 살롱을 나와 저는 고급 오피스룩 패션 구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경멸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변하기 시작한 기품으로 저는 진짜 여성 기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 속의 낡은 가정주부 옷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저는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제 몸매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맞춤 정장들이었습니다. 제 몸매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맞춤 정장들이었습니다. 흰색 정장, 검은색 정장, 네이비색 정장, 권력과 전문성의 색깔들이었습니다. 저는 안에 입을 실크 셔츠와 일자 슬랙스, 뾰족고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모든 아이템은 저의 복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붉은 립스틱 하나를 골랐습니다. 와인 레드 색상, 자신감과 매력, 그리고 위험함의 색이었습니다. 판매원이 제 입술에 새로운 립스틱을 발라주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완전히 탈바꿈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가정주부 서연은 죽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김서연, 이사회 의장, 강하고 독립적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기품과 결단력을 물려받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방금 저에게 준 무제한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제가 우아한 흰색 정장, 세련된 짧은 머리, 붉은 입술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게 쇼핑센터를 걸어 나왔을 때 저 자신도 제 변화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림자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왕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그동안 그곳을 더럽혔던 쓰레기들을 청소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스쿠터가 아닌 회장 전용 고급 세단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택차고에서 시간과 망각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던 차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룹 본사 건물 정문 앞에 멈춰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모셨던 늙은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고른 권위 있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스타일링된 짧은 머리, 붉게 칠한 입술, 그리고 명품 선글라스 뒤로 무심하게 가려진 눈. 저의 등장은 진정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로비에 있던 접수원부터 보안팀까지 모든 직원들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님 사모님이라고? 연말 파티에서 남편 등 뒤에 조용히 따라다니던 소박한 가정주부? 어울리지 않는다는 뒷말을 듣던 바로 그 사람? 어째서 오늘 이렇게 달라 보일까? 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왕족 같은 기품,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차가움에 그들은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란 눈빛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후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고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또각 소리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정의의 망치가 첫 탈을 치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여전히 수십 개의 눈이 제 등에 꽂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벌집이 터진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변화와 어제의 충격적인 데뷔 소식은 분명 폭풍과 같은 속도로 회사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탄 사람은 김 변호사님과 새로운 비서 김 변호사님이 신뢰하여 저에게 추천해준 젊고 똑똑하며 날카로운 이 비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35층에 멈췄을 때 저는 민준의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위풍당당한 떡갈나무 문, 이사회 의장실 문으로 직행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어제 사람을 시켜 모든 것을 청소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은 아버지 시절의 권위 있는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친숙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이 비서를 보며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사팀장과 법무팀장, 지금 바로 여기로 부르세요. 단 5분 후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강단있기로 유명한 중년 여성인 인사팀장과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해온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외심과 함께 갓 복귀한 신임 의장의 첫 번째 명령을 기다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을 부른 것은 의장으로서의 제 첫 번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서 1번 서류처를 보여주세요. 제 비서는 즉시 두 팀장에게 얇은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비서 박아름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함께 그녀가 회사 부속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들, 명품 쇼핑 영수증, 스파와 리조트 결제 내역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박아름 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작성하세요. 사유는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및 신임 남용을 통한 회사 자산 횡령입니다. 결정서는 즉시 그녀의 개인 이메일과 회사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법무팀은 법적인 허점이 없도록 문구를 지원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약간 망설였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박아름 씨는 현재 민준 대표님과 함께 해외 출장 중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출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해고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보기술팀은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그녀의 모든 회사 계정, 이메일, 시스템 접근 권한을 무효화하도록 하세요. 회계팀은 그녀 명의의 모든 부속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키세요. 그녀가 이메일을 다 읽기도 전에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고 싶어요. 제 명령 하나하나에 담긴 결단력과 냉정함에 두 팀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강단있기로 유명했던 인사팀장조차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민준 대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보안팀과 함께 복도를 걸어 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방, 그의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거짓과 배신으로 지어진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 문가에 서서 보안팀에게 이 방을 즉시 봉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서류, 컴퓨터, 개인 물품은 제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어떤 것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 변호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특별감사팀에게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하라고 통보하세요. 지난 3년간 민준 대표의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원합니다.
특히 정당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요. 마감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그가 내연녀를 부양하는데 이 회사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어요. 제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보안팀은 한 왕조의 종말을 무언으로 선포하듯 대표 이사실문에 붉은색 봉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출장 중인 비서 아름이 해고되고 민준 대표의 사무실이 봉인되었다는 소식은 폭풍과 같은 속도로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숙청,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곧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이 회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가정주부 사모님에 대해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을 청소하기 위해 막 돌아온 새로운 의장, 여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은 매우 단호하고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폭풍이 그룹 전체를 휩쓸고 뒤흔드는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 몰락의 주인공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만과 배신의 향연에 취해 있었습니다.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 아름. 그들은 몰디브의 가장 비싼 리조트 중 한 곳에서 천국 같은 나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시원한 칵테일. 그들은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인 저의 존재까지도요. 저를 화나게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호화로운 유흥사진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민주는 골프를 치거나 서핑을 하는 사진과 함께 성공과 꿈 같은 삶에 대한 만족감 넘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칭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인피니티 풀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준 사랑하는 아들, 고마워. 이렇게 능력 있고 효심 깊은 아들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은 내연녀 아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온 세상에 자신의 승리를 외치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육감적인 몸매를 뽐내는 사진. 촛불 아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준이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사진. 그리고 특히 민준이 막 사준 명품들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한정판 핸드백, 다이아몬드가 밝힌 시계, 그리고 민준이 그녀에게 사준 목걸이까지. 사진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태그하고 하트 이모티콘과 달콤하고 느끼한 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겨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를 원했고, 제가 질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던 날 아침, 민준도 사무실로부터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어보고 임시 이사회 소집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김 변호사님이 주최하는 몇몇 작은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시시한 절차상의 회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한 그는 자신이 없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도 통과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을 자세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옆에서 일광욕을 하던 내연녀를 껴안았습니다. 전부 시시한 일이야. 신경 꺼. 자기야. 수영이나 하러 가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향연을 즐기는 바로 그 순간 고국에서는 자신이 앉아있던 권력의 의자가 빼앗기고 그의 제국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일함과 오만함이 바로 그의 모든 경력을 끝장낼 치명적인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룹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질서와 권력을 재정립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 몰디브에서는 민준과 그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승리 축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쿠버 다이빙과 신나는 물놀이를 마친 후
그들은 호화로운 해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베란다에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와인을 음미하며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의 친척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아들의 격조 높은 여행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아름은 수백 장의 인생샷을 찍은 후 침대에 길게 누워 무심하게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여왕이며 민준 대표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여자이며 곧 저 촌스러운 가정주부 아내의 자리를 대체하고 한 번의 신분 상승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메일함에 갑자기 나타난 이메일 한 통이 그 모든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는 짧고 냉정한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눈살을 찌푸리며 이것이 스팸 메일이거나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고와 편지 끝에 있는 인사팀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야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어 읽었습니다. 내용은 제목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박아름 씨께 이사회 의장님의 최신 결정에 따라 금일 오전 10시부로 귀하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통보합니다. 사유는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및 회사 자산 횡령 행위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인사팀에 출석하여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회사 관련 모든 권리와 자산은 즉시 회수될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져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툭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사회 의장,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의장이 있다는 거야? 그 늙은 김 변호사가 감히.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기를 주워들고 베란다로 뛰쳐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공황 상태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나른하게 휴식을 즐기던 민준은 내연녀의 비명소리에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란이야? 흥 다 깨지게 아름이 그의 얼굴 앞에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더듬거렸습니다. 이메일. 해고. 인사팀에서 해고 이메일을 받았어요. 의장님 결정이래요. 이것 좀 보세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구달아나 이메일을 믿는 거야? 분명히 누가 질투나서 회사 이메일을 해킹해서 장난치는 거겠지. 여기에 무슨 의장이 있어? 이 회사에서는 나 말고는 김 변호사가 제일 높은데 그 사람이 감히 내 허락 없이 뭘 하겠어. 됐어. 그런 시시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 하지만 내연녀의 진심으로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민준도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받아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대표이사였고 인사팀의 직인과 문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이메일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김 변호사라는 놈이 감히 내 등 뒤에서 반란을 일으켜. 좋아. 그는 중얼거리며 즉시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인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은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사장에게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계팀장, 프로젝트 팀장 등 그가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이거나 통화 중이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자식들,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돌아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마지막으로 그는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민주는 수화기 저편이 누구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분노에 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맞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내 비서를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을 줬지?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내가 내일 돌아가서 당신을 이 회사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민준의 분노에 찬 고함에 수화기 저편에서는 김 변호사님의 차분하고 냉정하며 거리감 있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미 통보를 받으신 것 같군요. 오늘 내려진 모든 결정은 이사회 의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대답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의장? 그따위 시시한 명분으로 날 협박하지 마시오. 이 회사에 당신 말고 무슨 의장이 있다는 거요. 수화기 저편의 김 변호사님은 그저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아침 임시이사회 소집에 관한 통보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아마 너무 바쁘셔서 놓치신 모양입니다. 그럼 이만 저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김 변호사님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준에게는 극도의 당혹감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메일함을 다시 열어 오늘 아침 무시했던 그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확실히 회의 소집 이메일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이사회 의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민주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호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울고 있는 내연녀를 위로했습니다. 됐어, 울지 마. 분명 무슨 착오가 있는 걸 거야. 내가 돌아가서 해결할게. 감히 누가 나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민주는 그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연녀를 안심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리조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듯 회사의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웨이터가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긁어봤나? 이건 무제한 카드인데 어떻게 거절될 수가 있어? 웨이터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3번이나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카드가 잠겼다고 나옵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고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해고 이메일, 김 변호사님의 냉정한 전화, 그리고 이제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신용카드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불길한 예감의 파도였습니다. 그들의 파티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그들 중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해변 빌라는 갑자기 숨막히고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연녀 아름은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상류층의 삶, 미래의 사모님 자리에 대한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고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들의 대표이사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앉아서 모든 것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멀리 놀러 가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분명히 집에 있는 그 서연이라는 애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않아서 회사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말 재수 없는 년이야. 하지만 가장 불안하고 당황한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며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발코니를 서성였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누구인가? 왜 김 변호사가 감히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왜 그의 모든 신복들이 일제히 전화를 받지 않는가? 그는 그들에게 수십 번이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에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에 그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대표이사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 자의 당혹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천국 갔던 여행은 갑작스럽게 끝나야 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그들은 매우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즐거운 웃음소리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걱정으로 찌푸린 얼굴과 서두르는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과 긴 귀국 비행 내내 민주는 거의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성였고 손으로는 끊임없이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전화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서장, 차장, 심지어 평사원에게까지요. 하지만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매우 모호하고 의례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실. 그 단어가 다시 한번 민준의 마음을 파고들며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분명 김 변호사를 필두로 한 회사 내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반란이며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수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이 너무나 깊이 그의 잠재의식에 뿌리 박혀 그는 진실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또 내연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기야, 걱정 마. 그냥 몇몇 버릇없는 직원들의 반란일 뿐이야. 내가 자리를 비웠다고 소란을 피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도착하기만 해봐. 단번에 전부 정리해버릴 테니까. 주동자는 누구든 즉시 회사에서 쫓아내 버릴 거야. 그는 매우 호기롭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신복들조차 전화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왜 모두가 의장이라는 두 단어를 언급하는가? 설마 김 변호사가 정말로 더 큰 투자자를 찾아내서 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을 몰아낼 힘을 얻은 것일까? 그렇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비행기는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서울의 후텁지근하고 숨막히는 공기는 그들의 기분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내연녀에게 서둘러 여행 가방을 던져주고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랑 자기는 먼저 집에 가 있어. 나는 회사에 가서 이 배신자 놈들을 처리하고 와야겠어. 저녁에 들어갈게. 그는 적개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표이사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작은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장소,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그의 세계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곳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귀국길은 이제 그의 경력을 마감할 단두대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택시는 퇴근 시간에 붐비는 도로를
쏜살같이 달렸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타는 듯했고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모호한 두려움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그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재촉했다. 짜증과 적개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더 빨리 가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택시기사는 그저 묵묵히 엑셀을 밟으며 이따금 백미러를 통해 이 이상한 승객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이었다. 그는 수백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 변호사가 어떻게든 새로운 투자자, 즉 자신에게 대항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 속에서도 민주는 자신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대표이사였고 회사를 이 정상까지 이끈 사람이었다. 그는 인맥과 핵심 프로젝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서 자신의 위엄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책상을 치고 감히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해고할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제국의 왕이라고 믿었다. 마침내 유리와 강철로 된 탑처럼 우뚝 솟은 익숙한 그룹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민주는 기사에게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고액권을 던져주고는 폭풍처럼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깔끔하게 손질된 화분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로비를 질주했다. 그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말끔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던 자신들의 대표가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에 분노로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을 한 것을 보았다. 그는 경영진 전용 보안 게이트로 돌진했다. 그는 지갑에서 플래티넘 출입 카드를 꺼냈다. 그가 항상 권력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카드였다. 그는 수년간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수천 번이나 해왔던 행동인 카드를 리더기에 세게 긁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숙한 삑소리와 함께 강화유리로 된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대신 리더기에서는 거절을 의미하는 날카로운 삐삐삐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리더기의 표시등은 새빨갛게 변했고 문은 마치 냉정한 성고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그는 카드를 꺼내 옷자락에 급히 닫고는 마치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붓듯 더 세게 다시 긁었다. 결과는 같았다. 삐삐삐 소리가 마치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듯 다시 울려 퍼졌다. 그의 카드는 비활성화되었다.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유리문에 주먹을 세게 내리쳐 쿵 하는 큰 소리를 냈다. 문 열어. 빨리. 너희들 다 미쳤어. 감히 내 카드를 막아. 내가 누군지 몰라. 그곳을 지키던 경비원. 매일 아침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젊은 청년이 이제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곤란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정말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표님의 모든 출입카드와 접근 권한을 비활성화하라는 의장실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의장. 또 의장이었다. 민주는 이를 갈았고 턱이 붉어졌다. 김 변호사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자기가 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경비원은 떨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네, 김 변호사님은 지금 최고층에서 의장님과 회의 중이십니다.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그는 줄을 서지 않고 인파 속으로 끼어들어
몇몇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최고층인 35층,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위만을 위한 층으로 가는 버튼을 미친 듯이 연달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양쪽 벽으로 물러섰다. 아무도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핏발선 눈으로 살기를 내뿜는 그 남자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엘리베이터 문이 35층에서 천천히 열리자 민주는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모든 발소리를 삼킬 만큼 두꺼운 붉은 카펫이 깔린 길고 조용한 복도였다. 그는 복도를 달려 자신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수년간 앉아있던 대표이사 사무실 문에는 이사회 사무실의 직인과 서명이 찍힌 붉은색 봉인 테이프가 X자로 붙어 있었다. 젠장.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고는 복도 끝 가장 크고 위풍당당한 두 짝의 떡갈나무 문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달려갔다. 그곳은 이사회 의장실이었다. 이 방은 민중과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신비롭고 권위 있는 장소였다. 모두들 그곳이 어떤 익명의 의장 소유이며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이따금 서류를 들고 드나드는 사람이 바로 김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민주는 여러 번 이 방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고 질투하기도 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 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다. 하지만 언젠가 그곳이 자신의 비참한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주 이상한 점, 그 위풍당당한 떡갈나무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새어나와 복도 바닥에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와 한 여성의 목소리. 그 여성의 목소리가 어째서인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권위로 가득 찬 낯설미였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치밀어 오르는 모든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두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김 변호사, 나한테 나와. 그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 격렬한 대지를 준비하며 이 사무실을 통째로 뒤엎을 준비를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고 안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민준의 다음 말은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그는 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두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다. 방금 전의 모든 분노와 공격성은 사라지고 극도의 경악과 믿을 수 없음만이 남았다. 이사회 의장실은 매우 넓고 호화로웠으며 고전적이고 권위 있는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벽을 따라 늘어선 높은 나무 책장에는 경제, 법률, 예술에 관한 귀한 가죽 표지의 책들이 가득했다. 방구석에는 짙은 갈색 가죽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고급 양주로 가득 찬 작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창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기업가라도 꿈꿀 만한 풍경이었다. 김 변호사님은 책상 한쪽에 서서 서류철을 들고 허리를 약간 숙인 채 매우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준이 이 늙은 변호사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민준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고 그를 돌처럼 굳게 만들고 그의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사람은 바로 그 회장 의자, 가장 권위 있는 의자, 그의 장인이 앉았던 의자, 그 자신이 항상 갈망했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이었다. 그것은 바로 나, 그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며칠 전 집에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소박하고 촌스러운 가정주부가 더 이상 없었다. 그의 앞에는 진정한 여왕이 있었다. 나는 유명 브랜드에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우아한 몸매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예전에 아무렇게나 묶었던 긴 머리는 세련된 단발 보브컷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볍게 안으로 말려 고급스러운 밤색으로 염색된 머리카락이 얼굴선을 감싸고 있었다. 내 얼굴은 전문적이고 날카롭게 화장되어 있었고 건이 있는 와인, 레드 색상의 입술과 검은 아이라인으로 강조된 눈은 냉정하고 결단력 있으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그곳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한 손은 서류 더미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을 쥔 채 어떤 문서에 여유롭게 서명하고 있었다. 나의 태도와 기품은 완전히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타고난 리더의 것이었다. 이 변화는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워서 민주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악몽은 아닌지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벼야 했다. 소리를 듣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고 거리감 있고 비웃음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오셨군요. 여행은 즐거웠나요?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았지만 억양은 완전히 달랐. 더 이상 아내의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은 없었다. 대신 듣는 이의 잠재의식까지 떨리게 만드는 평온함과 권위가 있었다. 내 인사는 마치 자극제처럼 민준을 경악에서 끌어냈다. 놀라움은 곧 미친 듯한 분노, 속고 무시당한 자의 분노로 바뀌었다. 서연?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는 더듬거리다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누가 당신에게 그 의자에 앉을 권한을 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들어와? 그리고 당신도. 김 변호사. 당신 이 여자랑 짜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당신들 둘이 날 속였어. 그는 분노로 떨며 우리 두 사람을 손가락질했다. 그는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김 변호사의 음모이며 그의 아내는 단지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분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펜을 부드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자의 여유로운 자세였다. 반란? 단어 선택이 틀렸네요. 민준 씨. 나는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단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앉을 권한을 누가 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명확하게 대답해 줄게요. 나는 김 변호사님께 신호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즉시 다가와 민준 앞에 미리 준비해둔 2개의 서류철을 놓았다.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서류들이었다. 첫 번째 서류철, 표지에는 위임장 및 위임 종료 선언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안에는 10년 전 내가 서명한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내 서명과 변호사 사무실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김 변호사님께 의장 역할을 대리할 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역시 붉은 직인이 찍힌 새로운 문서가 있었다. 모레 오전 10시부로 그 위임장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나 김서연이 합법적인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선언문이었다. 두 번째 서류철은 훨씬 더 두꺼웠다. 표지에는 황민준 대표이사의 신임 남용 및 자산 횡령 행위에 대한 예비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박아름 명의의 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 스포츠카 매매 서류, 명품, 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정당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전혀 없는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들, 심지어 민준과 페이퍼 컴퍼니들 간에
허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까지 있었다. 민주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숨겼다고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컸다. 이것은 단지 전복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계관 전체의 붕괴였다. 그는 항상 김 변호사님이 어떤 익명의 투자 펀드에서 고용한 늙은 변호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상상도 못했. 그가 장식품처럼 무시했던 가정주부 아내. 그가 집에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바로 최종 보스이며 그의 경력과 인생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여자가 베풀어 준 것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아가고 있었. 왜? 그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격성이 없었다. 오직 비참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씁쓸하고 경멸의 찬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 지경에 와서도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는군요. 민준 씨. 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책상에서 걸어 나왔다. 내 하이힐 굽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몰락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자신감과 화려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자였다. 당신은 아버지가 남기신 돈, 이 회사의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그녀에게 집과 차를 사줬어. 당신은 내연녀를 데리고 여행을 갔고 당신 어머니 앞에서 그녀를 공공연하게 인정했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인 나를 무정하게 버리고 당신과 내연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녀처럼 집에 있으라고 명령했어. 말해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내리꽂히는 망치질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반박할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대면은 끝났고 패배자는 완전히 드러났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울려 퍼졌다. 크지는 않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고 망치처럼 단단했으며 민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 그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불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의 온 세상, 그의 자부심,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하고 권위 있는 대표이사의 이미지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그가 항상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여겼던 가정주부 아내였다. 이 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쓰라려서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방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으로 깨졌다. 의장실 문이 다시 한번 세게 열렸. 하지만 이번에 뛰어들어온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아마도 공항에 버려진 후 아들에게 전화가 닿지 않자 초조해져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급히 회사로 달려온 모양이었. 그리고 도착해서는 아마 직원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긴 비행으로 여전히 지친 모습이었지만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방으로 뛰어들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권위 있게 서 있는 나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귀한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즉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누가 너한테 여기 들어올 권한을 줬어? 네가 김 변호사한테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해서 그 사람과 짜고 내 아들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지? 이 배은망덕한 것, 내 남편이 너를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고급차에 큰 집에 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를 이렇게 해치려고 해?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종하고 인내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김 변호사님께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은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박 여사 앞에 서서 여전히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부디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곳은 이사회 의장님의 집무실이지 여사님께서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 여사는 더욱 분노했다. 무슨 의장?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의장을 해? 날 속이려 들지 마. 내 아들이 대표고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김 변호사님은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문가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여사님, 계속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의장님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밖으로 모셔야겠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와 양쪽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박 여사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거 놔. 이 나쁜 놈들아. 서연아. 이 재수 없는 것. 너 나한테 가만 안 둬. 떡갈나무 문이 닫히면서 방 안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동시에 민준을 보호하려던 마지막 목소리도 끊겼다. 자신의 어머니가 무참히 쫓겨나는 것을 목격한 민준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 마침내 마지막 붕괴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소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 걸어오기 위해서였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내 바로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는 뒤늦은 애원과 간청을 시작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멀었고 오만했고 돈에 눈이 멀었어. 당신을 잊었고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잊었어. 나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고 끔찍한 남자야. 여보,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아름이, 당장 헤어질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집에 돌아가서 매일 무릎 꿇고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회사는 뺏어가지 말아줘. 이건 나와 당신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곳이잖아.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두 손이 내 치마를 붙잡았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다. 나는 그저 피곤하고 공허할 뿐이었다. 잔인하다고. 누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을까? 누가 아내를 집에 내버려 두고 내연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갔을까? 누가 아내의 돈으로 제3자를 부양했을까?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과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그가 잃게 될 지위와 권력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길에서 벗어났다.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갔다.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2가지를 꺼내 그의 앞 유리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첫 번째는 파란색 서류철이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나는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택과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는 당신에게 줄게요. 지난 10년간 함께 산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회사 자산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의 붉은 직인이 찍힌 흰색 편지 봉투였다. 그리고 이건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당신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한 공식 통보서입니다. 당신이 횡령한 회사 자금에 대해서는 감사팀이 조사하여 관계기관의 결과를 제출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창가로 걸어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살기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매달릴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모든 것은 단호하고 공평하게 해결되어야 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의 몰락은 완전한 몰락이었다. 그 운명적인 날 이후 민주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조용히 저택을 나갔으며 다시는 내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마도 가혹한 진실과 너무나 큰 충격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더 이상 매달리거나 원망할 힘조차 덜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 없었다. 나에게 그 남자는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그날 이미 죽었. 회사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팀이 그가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은 경찰에 이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법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인생은 영광의 정점에서 수감과 치욕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그날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아마도 고향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며 아들을 너무나 오냐오냐 키우고 며느리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자신의 잘못과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다. 슬프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운 후 아버지가 남기신 왕자로 공식적으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들었다. 민준이 해임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회사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등 작지 않은 언론 위기를 낳았다. 많은 파트너들이 걱정했고 많은 직원들이 동요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내 능력과 배짱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완전히 합당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전 경영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회사 전체를 재구성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김 변호사님과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모든 중요한 파트너를 만났고 모든 계약을 협상했다. 나는 모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노동자와 대화했다. 나의 진심, 결단력, 그리고 비전은 점차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 1년 후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했다. 우리는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으며 존중과 정직에 기반한 기업 문화를 구축했다. 나는 무시당하던 가정주부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여장부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빛으로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이따금 내 사무실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때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권력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을 되찾았다. 지난 10년간 조용한 희생을 하는 아내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이제 내 삶은 진정으로 평온해졌다. 나는 경력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충직한 동료들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기댈 남자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굳건한 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화려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을. 여왕은 진정으로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애청자 여러분, 버림받은 가정주부에서 권위 있는 여회장이 되기까지 저의 폭풍 같았던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배신의 고통, 무서운 침묵,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벅찬 순간까지 모든 감정의 기복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제 사무실에 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이야기가 단지 복수나 재산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가치, 승리에 안주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된 힘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값비싼 교훈들로부터 여러분도 삶에 적용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 더 좋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의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제 전 남편 민준, 그는 많은 성공한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승리에 안주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손에 쥔 후 그는 어려운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 모든 것을 가질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제가 뒤로 물러난 것을 평범한 안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중이 사라졌을 때 배신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대로 당신의 배우자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살핌, 희생, 가정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짓밟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행복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사랑과 존중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머니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한 남자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경력을 포기하고 활기찼던 제 자신을 버리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이 고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무시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핵심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지식을 쌓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영혼과 지성이 낡고 뒤처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항상 플랜 B, 즉 재정적, 정신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동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어머니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굳건한 나무가 되십시오. 다른 나무에 기대어 사는 담쟁이 덩굴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쓰러지면 당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는 불굴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욕당하고 배신당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는 제가 가졌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힘은 물려받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고통에서,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그리고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에서 나왔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가장 혹독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랑, 믿음, 심지어 가족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당신은 무너져서 눈물과 원망에 잠기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고통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더 강한 자신이 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여성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온 세상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이 항상 동화 같지는 않습니다. 배신, 불공정,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모든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다시 밝아옵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강하고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